2024년에 캘리포니아가 자산 한도 완전히 없앴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셨죠. 근데 2026년이 돼서요, 메디케이드 자산 테스트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BBBA요, 메디케이드 룰을 통째로 흔들어놨죠. 그래서 오늘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메디케이드 관련해서 어떻게 내 재산을 지키면서 이 너싱홈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할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미국은 분명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설계 없는 미국 진출은 예상치 못한 세금과 자산 손실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부동산을 사거나 자금을 옮길 때 대부분 내 개인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부동산 등기와 사업체 정보는 누구나 공개할 수 있는 공개 기록입니다. 자산이 한눈에 드러나는 순간 그 자산은 소송과 분쟁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산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 기록에서 합법적으로 내 이름과 분리하는 것. 그리고 이 설계는 자산을 취득하는 첫날에 시작해야 가장 강력합니다. 다가오는 6월 14일 일요일, 저와 제이시원의 전문가 그룹이 그 해답을 가지고 서울을 찾아갑니다. 이번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1부는 미국 진출과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Why USA, 그리고 EB5 투자 이민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익명성과 자산 보호를 동시에 확보하는 절세 로드맵을 다룹니다. 2부는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을 위한 심층 세션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복잡한 한미 세금과 해외 계좌 자진 신고, 증여 상속과 은퇴 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미 미국의 자산을 보유한 분이라면 그 자산을 어떻게 다시 구조화해 지킬 것인지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인터넷에 흩어진 파편화된 정보가 아니라 법률, 세무, 자산 관리를 한 팀에서 풀어드리는 명확한 숫자와 구조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좌석으로 소수 정예로 진행이 되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과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월 14일 일요일 서울 세미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디케이드요. 우리 한인분들은 보통 메디켈, 캘리포니아요. 그리고 또 메디케이드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말하자면 요양 이 서비스잖아요. 너싱홈에 들어가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비용이 한 달 10,000불에서요. 뭐 15,000불. 이렇게 되면 1년이면 12만 불이 넘죠. 15만 불. 5년이면 뭐 7, 80만 불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평생 모은 자산을 다 쓰기 전에 이걸 어떻게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게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3가지의 가장 중요한 테스트 또는 관문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자산 테스트고요. 둘째는 소득 테스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자식들에게 상속해주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estate recovery, 즉 사후 자산 회수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자산 테스트요. 에셋 테스트입니다. 2026년 현행 기준인데요. 연방 기본 규정은요, 이 자산이 개인일 경우는 2,000불, 그리고 부부일 경우는 3,000불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들으시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나 하실 텐데요. 핵심은요, 이게 모든 자산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카운터블 에셋입니다. 셀 수 있는 자산에만 적용되는 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이 금액 이하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셀 수 없는 자산은 이보다 더 많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게 도대체 뭔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셀 수 있는 자산은요, 은행 뭐 체킹 어카운트, 뭐 세이빙 어카운트, 주식 계좌, 채권 계좌, 뭐 CD, 그 다음에 뭐 내가 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차에 해당이 되겠죠. 또는 뭐 세컨 홈, 투자 부동산, 뭐 한국에 있는 부동산 예금,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401k나 IRA 잔액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 수 없는 자산, 이게 면제 자산인데요. non-countable이죠. 그리고 exempt asset이라고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이러한 형태로 자산을 갖고 있으면 에셋 테스트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냐? 7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primary residence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죠. 주별로 그럼에도 한계가 있어요. 홈 에쿼리 캡이라는 게 있어서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75만 불까지로 캡을 씌워줍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 뉴저지 같은 고물가 또는 집값이 높은 주에서는요, 약 110만 불까지 면제이고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는 더 좋은 것이요,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이거나 아니면 돌아갈 의사가 있는 집이라고 하면 가치와 무관하게
만약에 전액 이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는 면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동차 한 대입니다. 내가 타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차종, 뭐 가격에 대해서 제약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막 페라리를 타고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제도구, 가전제품, 가구, 옷, 결혼 반지, 뭐 일반 보석 이런 것들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선불 장례 비용인데요. 일부 주에서는 이 비용에 대해서 무제한 면제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묘지, 부지와 묘비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중요한 걸 텐데요. 본인의 생계 수단이 되는 사업용 자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식당을 하고 있어요. 가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본인 소득의 원천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여기 있는 어떤 사업용 자산들은 면제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액면가의 합이 1,500불 이하가 되는 종신보험, 뭐 주마다 약간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7가지가 면제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그리고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사업용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산이 아니라 non-countable이죠. exempt 자산이요. 셀 수 없는 면제 자산이 면제니까 결국 실무적으로는요, 내가 메디케이드를 받는 데 있어서 자산 한도를 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spend down 하는 거죠. 즉 면제 자산으로 옮기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통장에 내가 5만 불의 자산이 있다면 모기지를 갚는다거나 아니면 집을 수리한다거나 차 한 대 산다거나 뭐 선불장례 가입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산이 줄지만 그래도 그 가치가 본인 안에 계속 남는다라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요, 2024년도에 이러한 자산 테스트가 폐지됐는데요. 26년부터 부활됐죠. 그리고 또 다른 주에서는 여전히 자산 테스트가 있어 왔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요, 자산 테스트가요, 그래도 좀 관대합니다. 개인은 13만 불, 그리고 가구의 그 구성원이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6만 5천 불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경우는 19만 5천 불인 거죠. 그래서 연방 기본 아까 말씀드렸던 2천 불보다는 훨씬 더 관대하지만 무제한은 아니다라는 것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요, 개인 3만 3천 불 정도 수준이고요. 그 밖에 뉴저지, 텍사스, 조지아 같은 경우는 연방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니까요, 가장 빡빡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요. 소득 테스트입니다. 인컴 테스트인데요. 두 번째 관문인 거죠. 그래서 주별로 금액을 보면요, 텍사스, 조지아, 뉴저지요, 굉장히 빡빡합니다. 월 한 3,000불 정도가 한도이고요. 뉴욕은 더 빡빡해요. 한 월 1,800불 정도이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도요, 사실상 한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모순이 생기는 거죠. 소득이 이렇게나 낮아야지 널싱홈을 들어가서 국가의 이 정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면, 모순은 뭐냐면 널싱홈의 한 달 비용이 예를 들어 굉장히 비싸요. 10,000불인데 본인 소득이 3,000불이라고 하면 한도 뭐 예를 들어 3,100불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앞서 뭐 한도액이 3,000불이었었잖아요. 텍사스, 조지아라고 쳤을 때. 그러면 내가 100불 초과했다고 해서 자격 탈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3,100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도 안 넘은 사람만큼 사실은 소득이 충분치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죠. 널싱홈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건데요. 방법이 없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떤 방식을 활용할지는 각자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겠습니다만, 일단 일반적인 방안에 대한 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Qualified Income Trust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Miller Trust라고도 하는데요. 텍사스, 조지아, 뉴저지 같은 주에서 쓸 수 있는 거입니다. 방식은 뭐냐 하면 본인 명의로 취소 불가능한 이 트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본인이 버는 소득의 전액 또는 한도 초과분을요, 그 신탁 계좌로 입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탁에 불입금이 들어가고 나서 그 신탁으로부터 나중에 꺼낼 수 있는, 뺄 수 있는 돈은요, 정해진 용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컨대 본인의 어떤 꼭 필요한 용돈이라던가 메디케어 보험료라던가 아니면 뭐 서플리멘털 인슈런스 또는 널싱홈의 비용, 이런 것들만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트러스트에 남는 이 신탁 잔액은요, 그 해당 주가 1순위 remainder interest에 대한 어떤 베네피셔리로서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어려울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텍사스에서 거주하는 어떤 홍길동 씨가 어르신이에요. 근데 매달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으로 1,800불 받고요. 그리고 한국에 뭐 예를 들어 국민연금 1,500불씩 받는다 쳐요. 그래서 총 3,300불의 월간 소득이 있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한도 아까 텍사스 한 3,000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불 초과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초과했으니까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소득을 전액 방금 말씀드린 이 QIT, 이 Qualified Income Trust에 넣고요. 그리고 본인이 꼭 필요한 어떤 용돈 그리고 메디케어 보험료 내고 나서 나머지 돈을요. 환자 부담이라고 해서 Patient Pay로 해서 납부를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도 초과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격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즉 내가 소득이 원래는 3,300불이니까 소득으로 인해 내가 자격이 안 생겼을 텐데 이걸 QIT를 사용함으로써 나에게 필수적인 비용을 내가 또 쓰고 그리고 남는 금액을 이 널싱홈에 불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족분에 대해서 메디케이드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 소득 테스트를 패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게 Pooled Income Trus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뉴욕에서 활용되는 방법인데요. 비영리 단체가 활용하는 어떤 풀, 말하자면 공동 신탁인 거죠. 여기에 본인 명의의 서브 어카운트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매달 소득의 그 한도 초과분이 있잖아요. 이걸 이 서브 어카운트에 넣으면 이 서브 어카운트에 들어간 돈은요. 본인을 위한 필수 지출, 뭐 월세라던가 공과금이라던가 식비, 케이블비, 뭐 휴대폰, 교통비, 의료비 이런 데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소득 테스트를 넘기지 않게 되는 거죠. 넘기는 금액은 이 풀드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앞서 얘기했었던 QIT와 차이가 뭘까요? QIT는 돈이 다 널싱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풀드 트러스트는 본인의 생활비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도가 훨씬 더 높은 건데요. 실무적으로는 뭐 모든 주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 QIT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그 세 개 주이고요. 그리고 이 풀드 트러스트는 뉴욕에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뉴욕에서 거주하시는 다른 분께서 월 3,500 소득이다 라고 하면요. 그러면 앞서 뉴욕에서는 그 소득 한도가 한 1,800불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초과분이 한 1,700불인데 이 초과 금액을 이 풀드 트러스트에 입금하면 그 돈으로 다른 어떤 뭐 식비다, 관리비다 뭐 이런 쪽에 대한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뉴욕의 한인 거주자들은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방안이다 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소득 테스트나 자산 테스트에서요, 꼭 한인들께서 고려하셔야 되는 거, 한국 자산, 한국 소득도 잡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받으시는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한국은행 이자, 한국부동산 임대료 이런 것들이요, 다 미국에서 메디케이드 신청할 때 소득에 잡힙니다. 이게 뭐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서 과세가 되냐 안 되냐 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다 자산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고려하셔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미국 정부가 알아? 라는 것들과는 별개로 또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시기 전에 실무적으로는요. 한미 양국의 자산을 반드시 정리해야 되죠.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FBA다, 뭐 FedCA다 이런 해외 자산 미신고분이 있다 그러면 자진 신고 먼저 마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방식에 따라 메디케이드 작업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가 나중에 또 드러나면 큰 문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못 막는 그런 상황 되니까요. 주의해야 되겠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산 테스트, 소득 테스트 얘기했고요. 그럼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였죠? Estate Recovery죠. 사후 자산 회수인데요. 어떤 게 얼마까지, 어디까지 되느냐라는 거죠. 가장 또 걱정되는, 또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사후에 본인들, 당신들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자산이지만 자녀들이 다 상속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이게 다 정부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일 텐데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가요, 55세 이상에서 이제 받은 비용을 사망 후에 회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비용들을 회수하느냐가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모든 주가요,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되는 그런 비용은요, 너싱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HCBS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인데 뭐 말 그대로 뭐 본인이 집에 있으면서 받는 장기 요양 서비스 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정 간호사, 뭐 여러 가지 개인 활동 보조, 뭐 의료 장비, 호스피스, 주택 개조 뭐 이런 것들인데요. 아무튼 너싱홈, 롱텀 케어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 결국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일반 의료비는요, 주마다 다르니까요. 뭐 예컨대 캘리포니아는 이 롱텀 케어에 대한 것만 회수하기로 축소했고요. 일반 의료비는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캘리포니아가 그 자산 테스트에서의 규모도 더 트레이홀드도 높았던 것처럼 이 다른 주들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메디케이드 제도에서 관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한인 어르신들이 캘리포니아에 머무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에스테이트 리커버리 관련해서 첫 번째로 본 게 어떤 비용들이 회수 대상이냐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서 궁금한 것은 어떤 자산들로부터 이러한 회수 비용들을 회수
회수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별로 좀 정리를 하면요. 캘리포니아의 경우는요, 프로베이트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만 회수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빙 트러스트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더더욱 커지는 거겠죠. 바꿔 말하면 리빙 트러스트에 있는 자산은 프로베이트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에스테이트 리커버리 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물론 또 조인 테넌시, 공동 명의이죠. Right of Survivorship, 생존자가 가져가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는 그런 공동 명의 자산도 빠지고요. 그리고 TOD, POD라 그래서 사망 후에 이 수익자가 지정돼서 넘어가는, 그래서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 있죠. 이것도 이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에스테이트 리커버리 대상에서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은 어떠냐? 뉴욕도 비슷합니다.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하게 프로베이트 자산만 회수합니다. 그리고 뉴저지는요, 좀 안 좋아요. 이 프로베이트뿐만 아니고요. 프로베이트 자산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명의, 그 다음에 일부 신탁 자산까지도 추적해서 회수하니까요. 이에 대해서 사전 계획을 반드시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뭐 텍사스, 조지아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프로베이트 자산들을 회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OBBBA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에 서명한 이 굉장히 큰 방대한 분량의 법 개정이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메디케이드에 미치는 영향, 또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영주권자 부모님들을 모시는 분들 또는 영주권자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분들께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5년 대기율입니다. 여전합니다. 여전히 유효한데 영주권 받은 지 5년 안 된 분들은요, 이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 매칭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꼭 시민권 취득하거나 아니면 이 40쿼터, 이 10년치 사회보장 적립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어요. 이게 유일하게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자녀의 소득을 기본으로 해서 이 스폰서 했었을 경우에는요, 자녀의 소득과 자산이 부모의 것으로 간주돼서요. 말하자면 자녀가 잘 살면 부모님이 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나옵니다. 물론 세 번째요, 응급 상황은 예외예요. 굉장히 심각한 외상이라던가 뇌졸중이라던가 이런 응급 상황이 있었을 때는 이 5년 대기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는 제공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일 수도 있을 텐데요. 자산을 지키면서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전략에 대한 얘기겠죠.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5년 룩백 룰 절대로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신청일로부터 과거 60개월 동안 모든 자산의 이전을 정부가 들여다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 사전 계획을 이 기간 이전부터 해야 된다.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왜? 이 5년 기간 중에 트랜스퍼 한 것들은요, 페널티 기간이 붙는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라는 것을 고려하라. 즉,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요, 트러스트를 만들고요, 거기에 자산을 넣고 5년이 지나면 자격 심사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트러스티가 되면 안 되고요, 자녀나 제3자가 메디케이드 이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의 트러스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요, 이 거주하시는 분들이요, 원래는 자산 테스트가 없었지만 이제 부활했으니까요, 메디케이드 트러스트가 다시 강력한 도구로 부활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리빙 트러스트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리빙 트러스트에서 프로베이스 피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스테이트 리커버리요, 자산 회수에서 면제가 되는 거지 자산 테스트에서 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자산 테스트를 피하게 해주는 트러스트는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 약자로 MAPT 또는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입니다. 리빙 트러스트가 아니에요. 취소 불능 트러스트입니다. 자, 세 번째 방안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면제 자산으로 스펜드 다운 하고 프로베이트를 회피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앞서 얘기했던 그 7가지 면제 자산으로 옮기면 자산이 주는 거죠. 그리고 에스테이트 리커버리 관점에서 대부분의 주에서 프로베이트 자산만 추적한다 했으니까요, 리빙 트러스트, 공동명의, 수익자 지정으로 프로베이트를 피하게 되면 사후 회수도 같이 피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요, 이제 5년 룩백 피리어드를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내가 조만간 이제 메디케이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5년간의 시간이 없어요.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방법이 직접 인정하는 그런 면제 방안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에게 집을 넘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이 널싱홈에 들어가기 직전 2년 이상 부모님 집에 함께 살면서 본격적으로 간병을 했다면 그 주택을요, 자녀에게 그 룩백 피리어드 안에 증여했다 해도요, 룩백 페널티 없이 증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 첫째, 2년 이상 동일주택 거주해야 되고요. 둘째, 자녀 간병이 만약 없었다면 널싱홈에 가셨어야 할 수준으로 상태가 안 좋았다라는 것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 부모님의 의학적 상태가요 간병 필요 수준임을 의사의 진단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자녀의 이러한 간병 활동으로 인해 덕분에 널싱홈 입소를 실제로 지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랬을 경우에는 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룩백 피리어드 안에 있더라도 페널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형제자매에게 집을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냐면 신청자의 형제자매가요, 첫째, 그 주택의 등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 신청자가 널싱홈에 입소하기 직전에 1년 이상 같이 거주했다면 주택 지분 전체를요 룩백 페널티 없이 그러한 형제자매에게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앞서 얘기한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것 모두 estate recovery요, 사후 회수까지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스트롱한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룩백 피리어드를 또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연금 가입입니다. Medicaid Compliant Annuity라고 하는 건데요, MCA. 그렇습니다. 앞에 두 가지 면제가 주택을 보호하는 그런 도구라면 지금 이 트러스트는요, MCA는요, 현금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룩백 페널티 없이 보호하는 도구인 거예요. 자,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어뉴이티를 내 현금 자산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발생하느냐? 첫째, 자산 테스트 통과하겠죠? 왜? 이 현금 자산은 더 이상 내 자산이 아닌 것으로 빠지니까. 그렇죠?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다. 카운터블 에셋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룩백 페널티도 면제됩니다. 그러니 앞서 얘기했던 메디케이드 트러스트가 자산을 5년 묻어두고 기다리는 도구라면 이 어뉴이티는 즉시 효과가 나오는 어떤 응급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이드 컴플라이언트 어뉴이티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의 전문가 팀에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런 거죠. 어떤 홍길동 씨가 갑자기 널싱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부부의 자산이 많다는 거예요. 이 자산 테스트보다 더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 50만 불이라고 쳐요. 그러면 부부가 이제 이 보호되는 게 이제 뭐 16만 불이라고 하면 34만 불, 이걸 다 스펜 다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스펜 다운을 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34만 불을 예컨대 배우자 명의의 메디케이드 컴플라이언트 어뉴이티에 넣으면, 그러면 홍길동 씨는 바로 즉시 자격이 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 부담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배우자는요, 그 연금 소득으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어떤 그 룩백 피리어드 페널티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녀에게 집 넘기기,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또 넘기기,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 컴플라이언트 어뉴이티에 가입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뭐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포인트일 텐데요. 몇 가지 좀 주의사항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국 자산에 대해서요, 전세계 신고 의무가 있어요. 물론 우리 세금 신고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메디케이드 신청할 때요, 한국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모두 공개 의무가 있다라는 것, 이거 지키지 않으면 메디케이드 프로드입니다. 꼭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 FBA다, 폼 8938과 같은 FATCA 이런 내용들 잘 준수해야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자진 신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고치고 나서 메디케이드 신청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메디케이드 신청은 이런 것들을 다 클린업한 다음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빨리빨리 가자면 한국에 송금한 것도 5년 룩백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에서 받는 연금, 이자, 임대료 모두 소득 테스트에서 감안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 다섯 번째요, 메디케이드 관점에서는 이 주마다 어떤 자격 요건의 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 캘리포니아와 예컨대 다른 주, 강한 주, 뉴저지 이런 데를 비교하면 메디케이드 관점에서 캘리포니아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역시 이것도 고려할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요,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30일 이상 부재할 때 자격을 점검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요, 앞서 얘기했던 거겠습니다만 시민권 취득하지 않은 분들 그 자격에 대한 것도 잘 챙겨야 된다. 5년 대기 룰이라는 것, 이런 것들 잘 챙기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2026년 메디케이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였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주제와 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시원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말고 또 주변 분들께도 이런 정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